안녕하세요. 건강스페셜의 치의학 박사 정인미 원장입니다. 네, 전경호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인체의 다른 부위와는 달리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치아.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양한 인공 대체물로 치아의 기능을 유지하는 보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를 구성하는 인공 치근과 지대주, 인공 치아에 이르기까지 소재별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어렵게 임플란트 수술을 마무리했지만 부작용이나 적응 문제로 인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재수술을 피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오늘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봅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강 스페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도움 말씀을 주실 권호승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권호승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그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건 네.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럼요. 모르시는 분이 아예 안 계실 정도의 예. 그런 시술인데 그게 그 조금 더 체계적인 임플란트 시술이 네. 어떤 건지 네. 그 일반인들이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은지 그 원장님께서 오늘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내려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빈도가 매우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고 치아가 많이 안 좋거나 할 경우에 치아를 빼놓고 그냥 발치된 상태로 지내시거나 혹은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구조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 가운데서 가운데 들어가는 지대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임플란트는 정말 많이들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궁금하시는 것 중에 그렇죠. 혹시라도 이 임플란트 소재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질문을 하세요. 혹시 네, 네, 네. 아무래도 금속繊이다 보니까 네. 또 인체에 또 알러지 반응이 있지는 않은지 염증 반응이 나타나진 않는지 네, 많이들 네, 네. 궁금해 하시긴 하거든요. 실제로 또 권호선 원장님께서 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안전한지 이런 소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임플란트 같은 네. 경우에는 안쪽에 뼈에 매식되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매식되는 임플란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네. 골 유착 현상을 이용해서 생체적으로 충치나 잇몸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치아가 없어졌을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 상실된 치아를 인공치아 매식술이라고 해서 임플란트라고 저희가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한 금속인데요. 인체 친화적이고 생체에 거부감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는 항공기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임플란트 구조물 중 매식 나사는 거의 티타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또 소재뿐만 아니라 네, 또 네, 그 네. 위에 있는 상부 부철물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 네, 중에 네, 네, 하나이거든요. 원장님, 임플란트 소재는 이제 타이타늄이라는 건 알겠는데 네. 이제 이 위에 올라가는 또 상부 부철물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네. 경우에는 상부 구조물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시면 일반적으로 네. 자연 치아에 비해서 8, 90%의 저장력을 갖게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8, 90%라고 해서 그게 낮은 저장력이 아니고 예전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못한 저장력을 갖게 됐었는데요. 최근에 임플란트로 인해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씹는 즐거움을 느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임플란트 구조를 보면서 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사진 같이 보시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네. 하부에 있는 임플란트 매식체, 이거를 측은 나사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철물, 즉 크라운이라고 저희가 명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 크라운과 매식체를 연결해주는 지대주, 저희가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3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치아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3개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 또 지대주가 있긴 하거든요. 또 네.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건 사실 있을까요? 익숙하지 않을 거라서. 네. 네, 임플란트의 일단 제일 하부 구조물인 측은 나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네.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은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측은 나사들은 그냥 회사에 따른 그냥 차이 정도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은 나사는 일반적으로 티타늄으로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철물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에서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구조물이자 씹는 힘을 받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구조물 중 상부 구조물 중 보철물을 PFM이라고 이런 포셀린 퓨즈드 메탈이라는 구조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구조물이 금속으로 안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심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근에는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PFM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포셀린이라고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이 포셀린이 치아 안쪽에서 저장력을 받았을 때 깨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의 강도가 좋을 때 지르코니아로 많이 만든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충치나 일반적인 치과 치료 같은 거 하신 거는 거 보면 네. 보통 이제 금 같은 맞아요. 경우로 많이 금. 했었었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러면 임플란트도 금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최근에 임플란트 크라운을 금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 같은 경우에는 씹는 힘이 치아와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심미적으로 매우 떨어지겠죠. 전체가 금색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제작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금의 비용 자체가 즉 기공료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으로는 최근에는 제작을 네, 잘 네, 네.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플란트에서는 지르코니아로 많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같이 한번 사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같이 보시면 다양한 소재의 임플란트 크라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좌측에 있는 임플란트 크라운, 그리고 가운데 골드 크라운이죠. 금리로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 PFM 크라운 이렇게 3가지 종류를 보시고 계신데요. PFM과 지르코니아의 차이점을 지금 사진을 보시면 확연히 눈에서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PFM 같은 경우에는 금속 소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겠죠. 네. 가장 좌측에 지르코니아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표를 보시면 장점을 더 뚜렷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르코니아의 강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아에 비해서도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셀린에 비해서도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PFM은 안쪽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반해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치아색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심미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치경부, 즉 잇몸과 치아가 연결되는 부위가 금속이 아닌 치아색이 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PFM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알러지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예.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점도 많이 커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 지르코니아 쓰시겠어요? 실제로 네. 이게 지르코니아가 인공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강도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자연치와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네.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임플란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네. 굉장히 많이 좋은 재료인 것 같긴 하고요. 임플란트 인공치아 이제 크라운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네네네. 다음은 또 저희 중간이 있어요. 임플란트 밑에 있는 인공 네. 치근과 그리고 보철물을 연결하는 사이에 있는 지대주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지대주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까 구조 사진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가운데 들어가는 구조물이 지대주, 네. 즉 어버트먼트라고 네. 제가 아까 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위에 있는 상부 보철물인 크라운과 하부의 식립 나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대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최근에 티타늄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금이나 지르코니아도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심리적으로 많이 우수해야 하는 전치부, 즉 앞니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지대주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르코니아 지대주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지대주에 비해서 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티타늄으로 최근에는 많이 제작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뭐지? 치아에 먼저 그러면 다른 구조물을 먼저 네. 받고 그 다음에 한 뭐 몇 달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이런 걸 씌우게 되는 그런 과정인가요? 임플란트라는 게?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식립 나사를 한 치아에다가 그 뼈에다가 심어 놓은 다음에 한 3-4달 정도, 길게는 6달 정도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인 지대주와 보철물을 올리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씹는 힘이 강한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구조물인 지대주가 가끔씩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 가운데 구조물을 맞춤형 지대주라고 해서 환자의 네. 개개인에 맞게 제작을 하는 경우도 최근에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 왼쪽이 이제 기성 지대주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가 맞춤 지대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둘의 차이점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기성지대주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서 나오는 식립 나사에서 나오는 구조물이 일직선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맞춤 지대주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서 나오는 구조물이 물결 치듯이 환자분의 잇몸을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잇몸을 따라서 구조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더 우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임플란트 구조물 중에서 맞춤 지대주는 환자분들의 씹는 힘을 조금 더 잘 분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구조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임상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 안쪽에 맞춤 지대주를 사용한 임플란트 지대주인데요. 이런 경우에 위쪽 보시게 되시면은 치아를 깎았을 때 저희가 크라운이라고 부르죠. 치아를 깎았을 때의 모양과 네.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뭐 사례자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권호성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가 임플란트 지대주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네네네. 맞춤형 지대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네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기성복도 있다라고 하면 맞춤복이 있는 맞춤도 것처럼 있겠죠. 네. 뭔가 또 맞추게 되면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원장님 어떤 장점들이 맞춤형 지대주에 있는 건가요? 네, 같이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형 지대주와 기성 지대주를 이용한 보철물 두 가지 구조를 같이 보시게 되시겠는데요. 왼쪽이 이제 기성 지대주를 사용한 보철물이고 오른쪽이 이제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한 구조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기성 지대주를 사용한 보철물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잇몸과 치아의 보철물 사이로 하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얀 부분은 보철물의 하방 부위인데요. 이 보철물의 하방 부위와 잇몸 사이로 염증 조직이 개재되는 경우가 꽤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과에 자주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염증 조직을 저희가 제거를 자주 해드리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요즘에 바쁘기 때문에 치과에 자주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잇몸과 치아 사이에 염증 조직이 개재될 수 있는 그 갭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수술을 받고 그리고 또 그렇죠. 지대주를 올리고 네네네, 이렇게 크라운을 올리고. 하면 하면 좋은데 아예 임플란트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기조차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통증이나 이런 건 좀 네. 어때요? 최근에 임플란트 기술도 많이 발전하였지만 치과 기술 네네네. 자체가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예. 임플란트 수술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무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마취 기술도 많이 발전하였고 또한 무통 마취기라고 마취하셨을 때 통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많은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무서워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일찍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네. 아까 지대주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지대주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아까 보셨던 사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지대주 사진을 보면서 네네네. 말씀드릴까요? 네. 임플란트 지대주에서 기성 지대주를 사용했을 때와 아까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였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맞춤 지대주를 사용하였을 때의 또 다른 장점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철물의 두께가 기성 지대주에 비해서 맞춤형 지대주가 더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왼쪽의 기성 지대주의 보철물이 두껍다, 그래서 강도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왼쪽에 기성지대주를 사용한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잇몸과 치아를 연결해주는 치경부라고 부르는 부위가 자주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철물을 재제작하는 경우도 꽤나 빈번히 발생을 하는데요. 다만 반면에 오른쪽에 이제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철물의 두께가 일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깨지는 빈도가 더 감소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맞춤형 지대주 같은 경우에는 잇몸과 치아를 바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잇몸 라인에 이 티타늄 금속이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환자분들의 잇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면은 잇몸이 내려감에 따라 이 금속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 금속이 노출됨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환자분들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맞춤형 지대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권호성 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네. 임플란트 시술은 사실은 뭐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관리이고 그리고 정기적인 그거 치과 같아요. 네네네. 검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지 않도록 맞춤형 지대주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과에 내원해서 정기 검진을 네네네.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또 고민하시고 있는 또 네네네. 시청자님과 또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건강 스페셜을 진행하다 보면은 임플란트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시청자님 먼저 만나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모든 임플란트에서 맞춤 지대주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 실례지만 지금 이제 본인께서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5세입니다. 아, 55세 남성분이시고 지금 맞춤 지대주에 대한 것도 궁금해 하시네요. 예, 그러면 예. 제가 이제 권호성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예. 사항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환자분 반갑습니다. 예, 예, 맞춤형 지대주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요. 모든 치아에서 맞춤형 지대주가 사용될 수 있는가?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맞춤형 지대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맞춤형 지대주를 만드는 제작 기간 자체가 조금 더 기성 지대주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는 기간과 그다음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이 될 수 있다 정도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맞춤형 지대주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분의 잇몸 상태에 따라서 금속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리적으로 조금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맞춤 지대주 이제 좀 잘 상담 받으시게 되면 임플란트에서 할 수 네, 있다라고 네, 네. 하니까요. 또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세요. 네, 또 저희가 또 임플란트 또 네. 진행하다 보니까 네. 역시 또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관심들이 있는데요. 워낙에 많으셔서.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또 다음 또 시청자분께서 또 임플란트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또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또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예. 발치한 지 지금 6개월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치과에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방송 보고 방송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문의 좀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혹시 실례지만 이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이요. 60세이시고요. 본인이 네. 치아가 부러진 지 6개월이 되셨다고 하셨고 또 임플란트 고민이신데 제가 권호성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또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도록 하세요.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발치하신 지 6개월이 지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6개월 부분이 지나지 않고 이제 6개월 돼가요. 이제 6개월 돼가세요. 어떤 네. 부분이 지금 제일 불편하시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불편한 거는 지금 이빨이 빠져 있어서 제일 불편한 거고요. 네. 지금 그리고 이거 임플란트를 이제 심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그게 시술이 되는 건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맞춤형으로 했을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발치하신 지 지금 치아가 빠지신 지 6달 정도 지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6달 정도 지나셨을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환자분의 전신 건강 상태와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따라서 치료 기간은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혹시나 환자분이 상태가 좋지 않다면 뼈이식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치과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이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는 없으실까요? 네. 네. 예, 시청자님 궁금한 것들 많이 해결이 그러니까.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네. 직접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겠죠. 네, 네네네. 치과에서 직접 가셔가지고 또 상담 받아보시고 또 치과 치료는 또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상담 받아보시고 또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방송 계속해서 좀 봐주시면 많은 네, 도움이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을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께서 네. 많은 또 질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저희 생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또 질문하면서 놓치는 경우도 있긴 하세요. 하지만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건강 스페셜에서는 네.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또 질문을 또 그러니까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또 시청자님하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님 또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네. 어떤 거 또 궁금하세요? 저요, 네, 이빨이 임플란트를 했는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10년이 되셨고요. 예. 그런데 이 잇몸이 다 없어지고 그 뿌리가 임플란트 그 심은 뿌리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이 다 보이갖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실례지만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이요. 67세이시고 임플란트 하신 지 10년 되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잇몸이 내려가서 고민이신 것 네, 같으세요.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권호선 원장님하고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상담 또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예,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임플란트 심으신 지 10년 정도 지나셨다고 하는데 아니, 10년 정도 이제 돼요. 아, 돼가세요. 네네. 예, 어금니 위에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어금니가 이렇게 뿌리가 다 잇몸이 없어져갖고 뿌리가 다 보이고 있어요. 아, 임플란트 나사가 다 보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근데 그 FH를 또 이제 다른 치과에서 했는데 네네. 거기서는 자기가 안 한 것이라 모른다고. 아, 그리고 뭐 그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데 그 치과로. 아, 그 치과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래요. 아, 아이고, 그러세요. 저런 경우 참. 어머님이 보시기에 나사가 보이거나 어머님이 잇몸이 붓는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임플란트에 이상이 있는 게 맞기는 하세요. 맞기는 하신데 저희가 네. 오늘 앞에서는 임플란트의 구조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의 재수술이 필요할지 그리고 임플란트의 염증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가 상태가 안 좋은 건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머님께서 네. 두 번째 2부까지 같이 시청을 해주신다면 어머님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다시 필요할지 아니면 그 나사를 제거해야 될지 저희가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 거거든요. 어머님 이따가 2부에 한번 같이 방송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시청자님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에 네. 대한 질문을 받다 보니까 또 방송 예. 중에도 또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하거든요. 어머니 혹시 또 다른 거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또 다른 옆에 치가 또 예. 왼쪽을 치가 했는데 또 오른쪽 이빨을 지금 하려고 뺐거든요. 아, 예. 그럼 뭐 네. 무슨 거시기로 해야 그럼 괜찮은가? 아까 막세 두 가지로 나왔는데.
네, 아니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제 또 반대쪽도 문제가 생기셨네요. 예, 그래서 예. 이거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임플란트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권호성 원장님 통해서 또 한 번 더 요 자세한 질문 받아보도록 할까요? 그런 게요. 언제 받아봐요 또? 지금 제가 바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예. 반대쪽에도 또 문제가 생기셨다고 예, 하셨어요. 왼쪽 있는데 오른쪽.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해요. 한쪽만 먼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놓고 그쪽으로 네. 식사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망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원래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거는 한쪽만 받게 되면 환자분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쪽으로만 씹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그쪽으로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은 쪽으로만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쪽 임플란트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사를 제거하거나 했을 경우에도 반대쪽 지금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쪽도 좀 시술을 빨리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머님 전체적인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사진을 봐야 엑스레이 사진을 봐야 제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거는 주변 치과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누고 네.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으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방송 이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고정.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네.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죠. 네, 네. 권명호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무병장수의 첫걸음,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권명호입니다. 환자들과 임플란트에 대해 상담을 하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언제 심을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심을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임플란트에 성공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유착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랫동안 경과를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골유착을 촉진하는 다양한 시술법이 개발되면서 초기에 비해 치유 기간도 짧아지고 치료법도 간편해지고 있죠. 부득이하게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일단은 치료 종료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모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앞니가 문제인 경우에는 앞니 없이 장기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임플란트는 발치 후 언제 식립할 수 있는지 식립 시기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통상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발치 후 3에서 6개월 동안 잇몸과 뼈가 치유된 후에야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였습니다. 윗턱은 5에서 6개월, 아래턱은 3개월 정도 이후 비로소 씹을 수 있는 보철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치 후 치아 없이 지내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에는 치아를 발과하는 당일 즉시 임플란트 뿌리를 식립함으로써 보철 완성까지 3에서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게다가 발치와 식립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수술도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수술법인데요. 먼저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에 염증이 너무 많아서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염증은 심하지 않겠지만 임플란트 뿌리에 해당하는 매식체를 단단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치조골이 5mm 이하이거나 너무 무른 경우에도 수술이 어렵습니다. 이 두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경우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앞니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앞니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될 때까지 플리퍼 또는 에식스라고 하는 착탈식 교정장치나 임시치아를 주변 치아에 레진 접착하는 고정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자신에게 적절한 대체물을 선택하셔서 사회생활의 지장을 최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플란트는 수술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후 환자의 관리에 따라 수명이 좌우될 수 있으니 올바른 양치질과 더불어 치실, 치간 칫솔, 구강 청결제 등
위생 보조용품으로 꼼꼼히 관리하시고요. 장기적인 치과 검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의 권명우였습니다. 치아 주치에서는 네. 또 저희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것보다 바로 또 되게 기능을 할 수 부담스러울 것 있게 같아요. 되는 네. 이런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성형 수술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저희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시술하는 것만큼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오늘 또 두 번째 주제는 네, 바로 네, 네. 임플란트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두 번째 주제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권호성 원장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플란트 네. 시술하고 나서 네, 또 네, 네. 관리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틀니라든지 브릿지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임플란트를 선호하시긴 하지만 실제 조사에 따르면 5명 중에 1명 정도가 임플란트를 신고 네. 나서 문제가 있어서 좀 네, 네, 고생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비율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가요? 그 임플란트가 확실히 그 대중화된 만큼 네, 그 맞아요. 부작용의 음. 그 확률이나 이런 것도 훨씬 많이 높은 음. 그런 차원인가 봐요. 네. 혹시 그 주로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음. 그런 것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막 네. 몇십 년이 된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들 가운데 50%는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조금씩이나마 가지고 계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략 한 1-20% 정도는 굉장히 심한 중등도 이상의 임플란트 주위염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 않다, 크게 불편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그냥 지내시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모식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임플란트 왼쪽이 건강할 때의 임플란트 모식도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가 임플란트 주변부에 염증이 있을 때의 네. 모식도예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높이, 나사의 높이가 임플란트 뼈 주변부의 뼈와 높이가 일치하죠. 네. 하지만 오른쪽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경우에는 뼈가 낮아져서 임플란트의 나사가 주변의 염증 조직과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뼈의 높이가 낮아지고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은 염증 조직으로 그 뼈가 대신해서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는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해서 임플란트의 치근 나사, 즉 아까 매식체가 빠지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또 뼈가 또 녹아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네. 또 이제 뭐 임플란트가 유지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많이 같긴 흔들리고 한데요. 뭐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죠. 이제 뼈가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림을 통해서 보면 또 알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원장님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식도와 임상 사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모식도를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부 나사를 덮고 있던 뼈가 많이 녹아내렸어요. 아, 오른쪽에 임상 사진은 이렇게 뼈가 녹아내려서 검은색 부분이 이제 녹아내린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는 임플란트 치근 나사의 노출을 의미하게 되고 이 임플란트 치근 나사가 약해짐에 따라서 뼈가 녹으면서 치근 나사가 흔들리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네.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계세요. 왜냐하면 아래쪽 뼈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은 별로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자주 방문하셔서 최소한 3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셔서 임플란트 주변부에 사진을 찍어보고 뼈가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염증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 주변부에 피가 나요라는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의 사진이에요. 보시게 네. 되시면 임플란트 나사가 이렇게 잇몸 주변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완성된 경우 임플란트 보철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아, 나는 이제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했을 때부터가 치과 치료의 다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치과 방문하시고 임플란트 주변부로 치간 칫솔 내지 치실 사용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임플란트 염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저런 게 자연 치아에서는 생기는 게 거의 없는 거고 임플란트에 주로 네. 생기는 주위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 주변부와 일반 치아, 네. 저희의 자연 치아의 주변부의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일반 치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결합 조직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결합 조직 같은 경우가 치아와 수직인 방향으로 주행을 하게 돼요. 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 조직이 임플란트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죠. 사진의 빨간 부분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평행으로 주행하는 결합 조직 부분으로 염증이 오히려 타고 들어가서 저 임플란트 나사와 뼈 사이로 개재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염증 조직이 계속 녹이게 되는 거죠. 네.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결합 조직이 이 염증이 개재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뼈가 녹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임플란트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임플란트 식립하시고 나서 혹시라도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임플란트가 좀 불편함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권호선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네. 하면 사실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분들 자체가 이제 보통은 잇몸 질환이 있어가지고 치아를 네네. 상실한 경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네네. 또 악화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악화되는 요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의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네. 환자분의 전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셨다, 즉 치아가 발치가 되었다라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구강 건강 상태가, 즉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이 염증 조직, 구강 내에 안 좋은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한다고 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지만 그 남아있는 구강 내의 염증 조직이 이 임플란트 주변부로 개재되면서 이 임플란트를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후의 관리 부족 또한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환자분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내가 치료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치과 방문을 하지 않으시게 되신다면은 이 임플란트가 망가지게 되면서 나사가 녹아내리고 나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주기적인 치과 방문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 시술이 새로운 이제 치과 관리의 시작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관리 부족, 그다음에 전신 질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을 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보통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 방법은 일반 치아가 염증이 생겼을 때의 치료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사진 함께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기구가 있어요. 카본 큐렛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 치아가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큐렛이라는 기구로 잇몸 주변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데 그와는 조금 다른 기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경도, 즉 약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라든지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해서 약제로 사용해서 잇몸 주변의 염증을 조금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임플란트가 흔들리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하거나 임플란트 나사를 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골이 많이 녹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이 다시 식립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많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 재식립은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말씀대로 당연히 그러게요.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지 않고 좀 잘 써서 염증 치료를 하고 싶긴 할 텐데 네. 또 시청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를 그래도 빼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또 고가로 시술을 받으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재시술을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임플란트 재수술을 모든 경우에 하는 건 네. 아니에요. 사실 임플란트가 다 뼈가 녹았다고 해서 모두 재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 사진에서 보셨듯이 주변부를 염증 조직을 약물로 치료를 한다거나 카본 큐렛 등의 다른 기구들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일단 경도의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본인의 관리와 치과에서의 관리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두고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의 염증 정도가 좀 심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분의 염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염증이 없어지면서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가 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래도 좀 빨리 자각을 해서
또 이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뭐 체크를 하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어떤 또 자각 진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졌을 때의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뼈가 많이 내려가고 잇몸이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 주변부에 나사가 많이 아까 전에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어머님의 경우와 같겠죠. 네. 그래서 나사가 이렇게 잇몸 부분에 드러나게 되면은 이건 매우 심한 중등도의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경우에는 나사를 살리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환자분께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일단 나사를 제거하고 바로 재식립을 하는 게 아니라 나사를 제거한 부분에 뼈가 차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식립하는 것을 저는 대부분 권장을 드립니다. 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 궁금해하세요.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바로 수술이 가능할까? 저런 나사가 드러난 부분에서 임플란트 재식립이 가능할까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보시면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 정도의 임플란트 주위염은 나사를 제거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나사를 제거해놓고 다시 식립하면 환자분이 예전처럼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경도의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중등도의 주위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6에서 8주 정도 나사를 제거하고 기다렸다가 혹시나 뼈가 더 안 차면 더 장기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재식립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강 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분의 전신 건강도 매우 중요해요. 환자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연령이 굉장히 고령이시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뼈가 차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자각하고 주변부에 피가 나거나 염증 조직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변 치과 방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또 사용하는 보조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뭐 양치를 하면서 피가 나거나 하게 되면 치과를 한 번 더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떨 때 또 문제가 있다고 또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치간 칫솔을 잘 사용을 해주셔야 네. 돼요. 임플란트 주변부로 치간 칫솔 네. 사용하셔서 본인이 근데 치간 칫솔을 사용하다 보면 한 단기간에 이렇게 피가 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간단한 자극에 의해서 피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2주 이상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피가 나게 되면 주변 치과에 방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치간 칫솔을 너무 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잇몸에 강한 자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잇몸의 염증 조직을 더 개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또한 사용하고 계시는 임플란트 주변부가 붓는다거나 욱신거린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바로 치과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된 금속이에요, 사실. 근데 이 금속 같은 경우가 신경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아프다라는 주소로 내원하신 분들은 저는 임플란트 나사를 보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부의 뼈 혹은 염증 조직 그리고 주변부 잇몸을 살펴요. 그래서 그 주변부 잇몸이 아플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만약에 아프다, 주변부가 아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주변 치과에 꼭 방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부의 잇몸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또 임플란트 네. 주위염은 또 주변에 평소 건강을 좀 청결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긴 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얼마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시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고서 보철물이 네. 올라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는 1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3개월에 최소한 임플란트를 하신 환자분께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꼭 방문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네. 또 재수술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쵸. 또 치과에 있다 보면은 이 재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하고 싶은데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 시술 후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이 또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 뭐 깨졌다 얘기를 하는데 임플란트가 깨지는 경우는 없고요. 아, 보철물이 깨졌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는 자연 치아가 파절하는 것처럼 임플란트의 나사 연결 부위가 또 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임플란트 재시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원장님 어떤가요?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임플란트 네. 주변부의 문제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연결해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물 중에 지대주가 부러지거나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상부 보철물이 깨지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해요.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주인대, 즉 치아를 잡아주고 자유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치주인대가 존재하지 않고 뼈에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로 움직이는 힘을 받아주는 힘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측방력을 받게 되면, 즉 좌우로 힘을 받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 가운데에 있는 구조물인 지대주가 약해지면서 지대주가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위에 상부 보철물이 깨졌을 경우 혹은 가운데 지대주, 즉 가운데 구조물이 깨졌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나사를 굳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연결 스크류가 파절됐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스크류 자체를 빼내면 돼요. 근데 이 스크류를 빼내는 시술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스크류가 제거가 안 될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갈아서 빼거나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재수술보다는 안에 있는 스크류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보철물을 만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철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럼 주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 바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임플란트 보철물은 일반적으로는 보철물만의 문제일 경우에는 바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보철물이 모두 옳게 제작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즉 매식되는 위치에 따라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돌아간 경우에요.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보철물의 위치가 잘 맞지 않다 보니까 간혹가다 발생되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을 제작을 다시 하거나 혹은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지대주 같은 경우에는 식립 위치가 정확히 치아 가운데가 아니더라도 맞춤형 지대주로 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그게 많이 제일 궁금할 것 궁금해해요. 같아요. 그래서 네.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또 네. 임플란트 수명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원장님은 어떻게 설명드리나요? 네, 임플란트 네.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아의 보철물과 비슷해요. 사실 네. 임플란트 보철물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기로는 대략 한 7에서 10년, 다만 깨지지 않거나 환자분이 큰 불편감이 없다. 제가 봤을 때도 문제점이 없다 싶으시면 그 이상 더 쓰셔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임플란트 매식 나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반영구적이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네. 다만 환자분의 전신 건강과 연령에 따라서 이 임플란트 나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양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네. 임플란트 식립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식립 위치에 따른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대주,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해서 식립 위치를 조금 극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임플란트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알게 됐고요. 또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네. 굉장히 많단 네.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건강 스페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방송이 끝난 이후라고 해도 계속해서 상담 전화를 전화 받고 주시면 있죠. 저희가 네.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전문가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100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임플란트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또 네,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좋아졌죠. 네. 치과에서 손쉽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유지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게 되면 오래 쓸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나눠봤는데 원장님도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저는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좀 아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한테는 네. 꼭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스페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